안녕하세요. 육식혁명 카니보의 저자 이소미입니다. 저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현재는 고등학교에서 25년째 보건교사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식혁명 카니보의 공저자 김근영입니다. 저는 카이스트 교직원 생활을 하고 영어 학원을 운영하였으며 지금은 한국프로골프연맹 이사로 재직 중입니다. 제 주변에 효과를 본 지인이나 저희 학생들의 식단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그리고 식물 독소가 많은 식물성 식품에 대해서 좀 자제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그 빈자리를 소고기 같은 적색육은 물론 생선알, 조개 등의 해산물과 내장육 등의 동물성 식품 전반을 포함하는 고기를 하루에 500g 이상은 먹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간은 일주일에 250에서 400g, 달걀, 특히 노른자는 하루에 한 2-3개 이상 섭취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자신의 현재 몸 상태와 기호에 따라서 그 종류와 양을 적절히 조절하면 됩니다. 이때 양념은 거의 소금만 쓰고요. 소금이 들어간 어간장, 핫소스, 식물 독소나 곰팡이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배고추나 허브를 쓰실 수 있습니다. 소금물을 시작으로 간과 달걀처럼 미량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이 첫 끼니가 되면은요, 하루 종일 넘치는 활력과 안정적인 식용으로 과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식사를 하면 자연스럽게 아침을 건너뛰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주 메뉴는 소고기나 양고기인데 반추동물이죠. 특히 이 반추동물은 영양이나 독소나 가성비 면에서 효율적이고요. 미토콘드리아의 지방대사 기능을 활성화하는 스테아리산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저는 달걀하고 간도 매일 먹고요. 생선이나 해산물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돼지고기나 닭고기, 오리고기 등도 가끔씩 먹습니다. 그리고 외식으로는 소머리곰탕, 갈비탕 간단하게 먹기도 하고요. 고깃집이나 횟집 등에서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외출할 때 만약을 대비해서 항상 고기와 계란, 버터를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음료가 마시고 싶다면 애플사이다 비네거 또는 허브차 등을 마시기도 합니다. 네, 일단 몸에 해로운 음식을 먼저 피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해로운 것은 과당 음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기본적으로 멀리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 음료들의 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과당은 사실 많은 염증을 일으키고 문제를 아주 많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피해야 될 음식으로 식물성 식용유, 대두로 만든 그런 대두유나 옥수수유, 포도씨유, 또 카놀라유 이런 것들은 몸에 아주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피해주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사실 카니보로 100% 동물성 식품들을 섭취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섭취하는 탄수화물 양을 좀 줄이고 그 빈자리를 그런 동물성 식품, 고기 같은 걸로 채워 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평소에 먹던 밥 공기 한 반 정도, 반 공기 이 정도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조금씩 한 3분의 1 공기 또는 평소에 먹던 20% 정도까지 이렇게 차츰차츰 줄여 나가시고, 그 빈 부분을 고기로 점점 채우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기존 건강상식하고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이제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식물성 식품의 항산화 효과 등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크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건강이 나빠질 거라는 오해, 살이 많이 찔 거라는 오해, 고기만 먹으면 느끼하고 물릴 거라는 오해, 식비가 많이 들 거라는 오해 등이 대표적이고요. 육식하면 보통 사람들이 황제 다이어트를 떠올리면서 식비가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 다들 오해를 하세요. 근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비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즘 채소나 과일감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채소를 조리할 때 필요한 갖가지 양념도 저희 카니보에서는 필요가 없고요. 거의 소금이나 가끔 어간장 정도만 쓰니까요. 그리고 주식이 육식이다 보니까 도매 사이트에서 대량으로 수입 목초고기를 구입하면 반추동물, 그러니까 소고기나 양고기를 1kg에 10,000원 내외로 구매해서 드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생선도 되게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리고 각종 가공식품을 배달시키거나 불필요한 외식이 줄어들기 때문에 식비 염려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감기나 질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 중성지방, 혈압, 혈당, 혈색소 등의 대부분의 수치가 전보다 더 좋아졌고요. 최근에 빈혈을 가늠하는 그 혈색소 헤모글로빈 수치 있잖아요. 그게 14.4까지 올라서 헌혈도 할 수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에 대해서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조언을 듣기도 하는데 저는 지금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 수치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심장질환 발병과 연관이 없다고 밝혀지고 있고요. 식이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혈관은요, 여러 경로로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이 손상을 보수하기 위해 자연 치유 물질이 바로 콜레스테롤인데요. 콜레스테롤은 심장질환이 원인이 아니라 활성산소에 맞서는 강력한 황산화 무기인 동시에 동맥 손상을 보수하는 중요한 물질인 겁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을 두고 콜레스테롤을 탓하는 것은 화재 현장에 열심히 진화 중인 소방관을 화재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넘치는 활력과 컨디션, 다른 건강 지표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저의 몸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이제 혈당 콜레스테롤이 180mg/dl 미만이어야 한다는 상식은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180mg/dl 미만인 경우 사망률이 더 높다는 등의 새로운 연구 결과에 의해서 잘못된 상식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에 막히는 이유는 염증 문제가 아니고요. 염증은 포화지방이 아니라 가공된 식물성 지방과 설탕 가득한 가공식품의 섭취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심장질환 발병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닌 동맥을 딱딱하게 만드는 섬유성막과 혈전에 관여하는 높은 혈중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활용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니보어식으로 오히려 고혈압이 개선된 사례가 많고요. 저같이 기립성 저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정상 혈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식 위주의 기존 건강식단을 철저하게 제가 지켰던 때인데 신체 검사에서 혈압이 80에서 50이 나와가지고 재검을 해야 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때는 기력이 엄청 딸렸습니다. 그래서 식물 독소가 많은 채소나 과일은 많이 먹거나 오랫동안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곡물, 채소, 과일은 우리 사람의 장에서는 소화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식물이 품고 있는 식물 독소는 오히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해서 우리 몸에 영양 결핍을 가져오거든요. 카니보어 다이어트의 저자 숀 베이커 박사는요, 우리 면역의 대부분은 장 속에 있고 장은 흡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기 때문에 소화나 흡수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 들어가면 문제가 된다고 말해요. 바로 섬유질이 가득한 식물식품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장에서 소화와 흡수가 잘 안 되면 가스와 변량이 늘어나고 복부팽만과 복통, 설사와 변비,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은 장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육식은 건강은 해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라는 비판과 육식으로부터 비롯된 생명윤리적 문제에 대한 시선도 사실 따갔거든요. 근데 미국 환경보호국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축 사육 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3.9%에 불과하고요. 그 중에서도 소가 차지하는 부분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 가축이 아니라 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쓰레기 매립, 소각 및 화석 연료의 사용이고요. 그 중에서도 운송과 전력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2017년 발표된 한 논문에 의하면 지금과 같은 농법으로 밀이나 옥수수와 같은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토양을 유실시키며 점점 더 강력해지는 농기계는 이러한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고 더 많은 화학 비료와 농약은 근처 안천과 바다를 오염시켜가지고 자연 생태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학자들은 수십 년 안에 모든 경제지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측하기도 하거든요. 오늘날 전 세계가 소비하는 양의 많은 작물을 수확하려면요, 불가피하게 농기계가 이용될 수밖에 없고, 이때 포식자를 피해서 숨어있던 생쥐, 토끼, 곤충과 같은 동물이 희생되고 사냥감을 찾아 헤매던 새와 여우 같은 동물이 농기계에 잡아먹힙니다. 기계라는 게 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동물이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게 사실 비거니즘이 지향하는 바는 분명히 아닐 거고요. 프라이스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만난 전통적인 목축 부족이야말로 진정한 비거니즘의 철학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들과 가축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감사와 애정과 존중이 있었어요. 이윤 추구만을 위해서 참혹한 사육 환경에서 착취와 학대를 당하는 현대 가축들과는 달리 목축 부족의 가축들은 자연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인간으로부터 돌봄과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포식자로부터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는 대신에 인간의 보호 아래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고요. 인간들로부터 우유, 털, 가죽, 고기 등을 얻는 완벽한 상호 호혜적인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우리가 동물에 대해서 진정으로 지녀야 할 마음 자세와 철학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고 좁은 축사에 갇혀서 착취당하고 학대당하는 동물을 먹고 사는 것이 조화로운 자연의 생태계며 순리냐, 또 당연히 그렇진 않겠죠. 반갑게도 이러한 문제들을 아주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생물 다양성을 자연스럽게 증가시키는 재생 농업 방식이라고 합니다. 초지순환 방목 농법인데요. 이거는 동물이 식물을 뜯어먹고 배설하고 미생물의 영향으로 땅이 비옥해지고 그 땅에서 각종 동식물이 또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환경을 축산 환경에 이제 그대로 옮겨온 농법을 말합니다. 특히 카니보어에서는 이제 적색육을 굉장히 좋은 고기로 보거든요. 그래서 적색육 많이 먹으면 심혈관 질환 걸리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적색육이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거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특히 소고기 먹으면 이제 소기름이 실온에서 고체로 있으니까 우리 혈관에 들어가서 딱딱하게 고체로 이렇게 굳어서 혈관을 막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포화지방, 콜레스테롤을 섭취한다고 해서 그대로 혈관에 그 콜레스테롤이 끼이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한 오해고요. 기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 건 맞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의 한 70에서 80%는 체내에서 직접 만들어요. 저희가 섭취하는 그런 포화지방이 바로 콜레스테롤이 돼서 혈관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왜 간에서 70에서 80%를 만드느냐? 그만큼 콜레스테롤이 몸에 중요한 성분입니다. 이것이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세포막이나 호르몬의 재료가 돼서 우리 몸의 구성 물질이기도 하고요. 신경 전달 물질, 특히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재료가 되기도 하고 또 염증이 생겼을 때 그 염증을 치유하는 역할도 하고 아주 다양한 역할을 하는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간에서 그렇게 대부분을 또 만들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섭취하는 포화지방이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기도 하지만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해서 심혈관 질환이 걸리지 않는다는 연구는 아주 다양한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오해가 있는 듯 합니다. 또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또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 콜레스테롤 중에서는 이제 B형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에요. 그 B형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LDL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좀 작고 밀도가 높은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B형 LDL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 같은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B형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럼 B형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 스트레스 또는 가공식품 등으로 인한 염증입니다. 실제로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심혈관 질환을 피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과도한 탄수화물을 섭취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것 또는 염증을 많이 올리는 식품을 섭취하는 거죠. 실제로 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LDL 콜레스테롤은 실제로 염증을 치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화지방을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또 반대로 우리가 그 B형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것 중에 하나가 중성지방이 있습니다. 그 중성지방 역시 탄수화물 섭취, 스트레스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했을 때 중성지방의 수치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포화지방의 섭취는 결국 심혈관 질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그 몸에 좋다고 하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포화지방을 또 많이 섭취하시면. 그래서 이제 제 경우에는 지금 8년 정도 카니보 식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카니 라이스라고 해서 쌀을 좀 같이 먹는 약간은
타협된 식단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포화지방 수치가 200을 조금 넘어서 평균 수치보다 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수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최신 연구에 따르면은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심혈관 질환의 지표가 되는 것은 중성지방과 HDL의 그 비율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포화지방을 오히려 많이 섭취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HDL 수치는 오히려 올라가요. 그리고 중성지방 수치는 내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심혈관 질환에 있어서 오히려 위험도가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물론 포화지방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는 걸 제가 꼭 권하진 않습니다만 충분히 먹어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요. 극악한 식용유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그 식용유가 들어간 가공식품을 먹지 말라는 것 가장 먼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빈자리를 영양소가 풍부한 동물성 식품으로 채우라는 것,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 독소가 많은 식물성 식품을 섭취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독소를 중화하고 발효 등의 이제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먹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과당 음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공식품 음료는 대부분 과당 음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해로운 게 탄산 음료고요. 콜라나 사이다나 환타나 이런 탄산 음료고, 또 대부분의 시중에서 파는 주스들은 과당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염증을 일으키고, 참고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이 과당이라는 것은 간에서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간은 사실 몸 안에서 그 피로 물질이나 독성 물질을 해독하기 위해서 원래도 지금 스트레스 많은 이 현대인들은 간이 아주 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나친 과당을 투여해버리면 그 과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간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남는 그 과당을 분해해서 남는 것 부분들은 전부 간의 지방으로 쌓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것이 지방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술만 많이 마신다고 지방간이 꼭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방간은 간경화, 더 나아가서 간암의 전조 증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당이든 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은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공식품들, 과자나 빵을 비롯한 가공식품들도 과당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혀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면 좀 지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대한 좀 삼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식용유는 좀 제한을 하셔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니보라고 해서 꼭 고기만 먹는 건 아니니까요. 다양하게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을. 이런 적색육도 먹을 수 있지만 그런 백색육인 닭고기 같은 것도 먹으셔도 좋고, 또 생선도 있고 해산물도 있죠. 그리고 유제품의 경우는 사실 좀 살균된 유제품은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어서 비살균된 유제품을 먹으면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비살균된 유제품은 불법이라서 시중에 팔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유제품을 드시고 싶다면 가급적이면 이 수입된 치즈 같은 데는 이제 비살균으로 우유로 만든 치즈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치즈를 구입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고기를 좀 충분히 먹어야 카니보 식단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된다든가, 또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이 고기 먹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고기를 무조건 많이 먹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씩 늘려가시는데, 특히 그 근력 운동 같은 운동을 좀 보충을 해주시면 이 근육을 합성하기 위해서 이제 단백질이 필요하다 보니까 고기가 더 쉽게 먹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기를 먹기 힘드신 분들은 그런 근력 운동 같은 것을 좀 같이 병행해주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100% 꼭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강박관념보다는 어느 정도 적당히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 그것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부담 없이 개인에 맞춰서 그렇게 먹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고기가 몸에 좋으니까 고기도 많이 먹고 탄수화물도 많이 먹고 이렇게 되면 이제 몸에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잠깐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이 남으면 그것이 지방이 됩니다. 지방을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몸에 지방으로 쌓이진 않지만, 그러면 이미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이 몸에 지방으로 쌓이고, 조금 요거는 깊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인슐린이라는 물질은 몸에 당이 들어오면 그 당을 기본적으로 그 세포가 쓸 수 있도록, 에너지로 쓸 수 있도록 흡수하게 하고, 남는 당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하는 그런 호르몬인데요. 특히 탄수화물이나 가공식품이 많이 들어와서 당이 너무 넘치다 보면은 인슐린이 너무 과다 분비되고,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 인슐린의 어떤 작용에 세포가 민감해집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인슐린이 범람을 하니까 그 인슐린의 효과가 적어지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모든 대사질환, 만성병, 성인병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자체가 많은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탄수화물, 특히 또 가공식품, 배달식품 이런 것들 많이 먹으면서 또 고기도 많이 먹는다. 이것은 상당히 몸에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또 특히 이제 술, 담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히 술은 굉장히 칼로리가 많은 탄수화물 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시면서 고기도 많이 드신다면 역시 몸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것 같고요. 다 아시겠지만 술, 담배는 좀 줄이시면 카니보어 식단을 정착시키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8년 전 육식 식단을 적용하기 전에 제 나름대로 조사하고 공부하고 이 식단을 내 몸에 적용해 보기로 결단했을 때에도 저는 자료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 많은 자료를 보고 제 몸에 적용하기로 결단하는 데는 전혀 적은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8년이 지나서 지금은 더 많은 연구 결과들을 접할 수 있고요. 제가 카니보어 식단을 시작하던 때보다 카니보어 레시피 같은 훨씬 많은 정보가 있고 카니보어로 이제 건강을 되찾고 더 활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또 제 책과 같은 참고 도서도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카니 라이스 식단이죠. 카니 라이스 식단 한 8년 정도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조사도 했는데 사실 채식이 좋다는 연구도 많고 또 육식이 몸에 좋다는 연구도 많고 사실 상반된 결과를 가진 연구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는 탄수화물의 유해성에 대해서 이 기존 의학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오히려 당뇨병 이런 데도 고탄수화물 식단을 적용하는 그런 의학계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이 당뇨병의 원인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부르는 원인이 바로 과도한 탄수화물의 섭취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앤셀키스라는 박사의 잘못된 지질가설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포화지방의 과도한 섭취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킨다. 뭐 이런 어떤 결론을 내렸던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구 결과를 미국에서 표준 식단을 채택할 때 그 연구를 참고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연구 자체가 참 아이러니했던 게 사실 22개국의 식단을 연구해 놓고 자기가 딱 결론을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이 걸린다라는 그 결론에 맞는 6개국만 딱 결과를 적용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럼 나머지 국가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전혀 그런 결론이 도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이 여태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고 봅니다. 그럼 또 이제 그런 생각도 하시겠죠.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연구가 발달했는데 그런 잘못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직도 그런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좀 더 생각보다 복잡한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제약회사죠. 제약회사. 지금은 혈중 고콜레스테롤 기준이 180ml인데 그것도 사실은 예전보다 많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고지혈증 기준이 되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스타틴이라는 그런 그 콜레스테롤 강화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 제약 시장에서 수입 1위를 한 적도 여러 번이고요. 지금 또 제가 알기로는 전체 제약사 수입에서 5위 안에 든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스타틴 계열의 약물을 팔려고 하면 그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은 심혈관 질환을 부른다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의학자들 중에서는 그런 연구 결과가 안 맞아서 양심선언을 한 사람도 꽤 있고요. 근데 아직도 그런 연구 결과가 상관관계가 나오는 이유는 그런 수많은 연구가 스타틴을 만드는 제약회사에 의해서 후원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이해관계 충돌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연구 결과가 콜레스테롤 섭취와 심혈관 질환의 관계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압력을 넣는다는 걸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약회사의 문제도 있고 또 실제로 탄수화물의 경우도 대부분의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다국적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탄수화물을 기본으로 한 가공식품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국적 가공식품 회사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미국의 심혈관 협회 이런 데를 후원하고 당뇨병 협회 이런 데를 후원하는 즉 돈을 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데서 채택하는 어떤 표준 식단이나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그런 이해관계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쪽 다 어떤 연구 결과가 많다 보니 어느 한쪽을 맹목적으로 믿는다기보다는 자기가 직접 시도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자기의 체험으로 느끼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스스로 관찰하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 삼시세끼를 다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연구 결과로 본다면 저는 이미 심장병이나 이런 심혈관 질환으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야 됩니다. 벌써 8년 이상 제 콜레스테롤 수치도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중성지방과 HDL 그 비율은 지금 기존 의학계에서도 그 심혈관 질환의 지표로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HDL이 높고 중성지방이 낮을수록 좋은 수치예요. 심혈관 질환이 잘 안 걸린다는 거죠. 근데 제가 포화지방을 그렇게 많이 섭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존 수치는 굉장히 좋아요. 보통 그 비율이 1 정도 돼도 아주 훌륭하다고 합니다. 보통 2 정도가 기준이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한 0.8, 0.7 이렇게 나와요. 그 정도로 HDL 수치가 비교적 높고 중성지방 수치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체험적으로 그런 수치를 보고서도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제가 생활하면서 대사질환에 관련된 증상들은 거의 겪어본 적이 없고 저도 8년 동안 병원을 간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 그리고 또 주위 사람들이 식단을 바꾸면서 느끼는 체험들 이런 것들과 또 계속 갱신되는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 식단에 대한 확신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시청자분들이 이 식단을 시도해 보려면 아무래도 또 기존 의학계 여러 가지 반대되는 연구들도 있고 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계속 밀고 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책 같은 도서들을 먼저 읽으시면 좋겠고 본인이 가능하시다면 여러 가지 논문들도 찾아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한번 시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해보시고 그 결과들, 변화되는 결과들을 체험하신다면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식단에 대해서 되게 유별나다 반응을 하셨거든요. 그전에는 그렇게 반응하고 관심 없던 분들이 그 식단 건강 해치는 식단이다 이러고 관심 없으셨던 분들이 책을 이제 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 DM으로 책 잘 읽어보았다고 인사도 주시고 그 전에 이제 질문 주셨던 부분이 제 책을 통해서 읽고 해소되셨다고 고맙다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제가 하는 식단에 관심을 가지고 저같이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와 동안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보통 많이 해오는 질문에 제가 답하고자 책을 쓴 이유도 큰 몫을 하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합니다. 한 20년 정도 만성피로증후군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것이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의 피로를 겪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이 순간 또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고 또 치료법도 규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이렇게 몸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정확한 정보가 없죠. 기존 의학계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고 사실 또 이 만성피로증후군 같은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떤 의학계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하고 비슷한 증상을 겪고 또 현재 그 기존 의학계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는 분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도록 하고자 저는 이제 블로그에 조금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 DM이나 메시지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문의를 하시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그분들에게 이런 책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시행착오를 줄이고 좀 더 빨리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공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물론 식단만으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이 결국 우리 몸 자체를 구성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큰 대기업의 이제 임원이에요. 임원인데 그 친구도 전에 이제 제가 하는 식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때 참 흥미로워는 했지만 이 기존의 그 관념이 그 친구도 꽉 들어차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린 이거 고기 많이 먹다 보면 포화지방 많이 섭취해서 심혈관 질환으로 큰 병에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책을 읽어봤어요. 읽어보더니 이제 거기에서 이 식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렇지만 또 기존에
최근의 방법으로는 크게 건강 문제가 해결 안 되신 분은 한번 시도해보고 별로 좋아지지 않으면 또는 해로운 것 같으면 나빠지는 것 같으면 다시 되돌아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거기에 상당히 공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도 피로도 많이 겪고 스트레스도 많고 잠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못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깨면은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고 하는데 그냥 고기량을 상당히 많이 늘려봤다고 합니다. 그 책에 있는 대로. 그러고 갑자기 활력이 너무 샘솟고 피로도가 낮아져서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럴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상식으로 알고 있는 채식은 무조건 몸에 좋다. 물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식물성 식품에 많은 미네랄과 비타민, 파이토케미컬 이런 것들이 있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그 식물성 독소, 항영양소. 왜냐하면 식물들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씨앗이나 껍질이나 특히 이런 부분들에 많은 독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에 좋다고 알려진 현미조차도 제대로 꼭꼭 씹고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들은 오히려 여러 가지 염증 반응이나 장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설사나 변비를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특정 식물성 식품을 끊고 그런 염증성 어떤 질병에서 벗어나는 분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데 대한 어떤 상식이나 지식은 거의 없죠. 대부분 그냥 채식은 몸에 좋고 육식은 나쁘니까 그냥 최소한 자기가 참을 수 없을 정도 그렇게 될 때만 조금씩 먹는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이 상식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었고 이것만을 좀 어느 정도만 전환시켜도 우리나라 그 국민 건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실제로 잠깐 말씀드린 그 앤셀키스 박사의 그 연구 또 그 연구에 기반한 그런 잘못된 표준 식단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앤셀키스 박사 연구 전에는 미국 사람들이 상당히 포화지방을 많이 먹었습니다. 버터도 충분히 먹고 고기도 많이 먹는 식단이었어요.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안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포화지방이 심혈관 질환의 문제고 원인이고 또 다른 대사질환 일으킨다고 하고 표준 식단을 탄수화물 50% 이상 먹으라고 해버리니까 미국에서 상당히 고기 섭취량이 줄어들었어요. 유제품 섭취량도 줄어들고 포화지방 섭취 자체가 줄어들고 당연히 탄수화물 식단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그 섭취량이.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대사질환, 심혈관 질환, 당뇨병, 뇌질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이 통계는 아무도 부정을 할 수 없어요. 이 통계 자체는.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포화지방 섭취가 줄고 탄수화물 식단 늘고 또 채소도 더 많이 먹으려고 하죠. 근데 병원 가보십시오. 점점 아픈 사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또 제 아내처럼 이런 카니보 식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포화지방 섭취, 고기 섭취 늘리고 이렇게 활력을 가지고 저도 제 또래 누구 못지않게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제 아내 같은 경우는 막 자전거 타면 6시간씩 타고 이러거든요. 예, 이런 식의 그런 체력이 가능한 것이 기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죠. 그러면 그 상식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제약회사나 다국적 기업의 가공식품 만드는 기업들의 어떤 로비 이런 것을 단순히 음모 이론으로 치부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사실 많은 음모 이론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존의 건강상식에 부합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정말로 충실히 따랐지만 항상 피로와 염증과 여러 가지 건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은 한번 이런 것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저도 정말 건강상식 충실히 따르면서 20년을 헤맸습니다. 물론 기존 의학계를 무조건 불신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옵션을 검토해 볼 수 있어야죠. 예전에는 이런 옵션조차도 저는 몰랐습니다. 실은. 그래서 오래 걸렸던 거고. 그래서 어떤 건강 상식에 대한 약간의 추가적인 옵션을 제가 제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학교 1학년 학생이 체육복 위에 이렇게 벨트를 조이고 다니길래 왜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제 학년 초에 보건 수업 시간에 이제 식단부터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듣고 저한테 이렇게 상담하고 이런 거 전혀 없이 혼자서 조용히 시작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그래서 이제 30kg가 빠지는 바람에 체육 시간에 이제 체육복 그 고무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흘러내려가지고 벨트로 이렇게 조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100kg일 때는 살을 빼보겠다고 식사랑 죽이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럴수록 이제 기운이 없고 힘들어갖고 운동을 못하니까 또 악순환에 빠지고 그랬는데 탄수화물, 특히 인스턴트, 가공식품, 식용유가 들어간 거 이런 거 딱 끊고 그 대신에 이제 버터나 동물성 지방으로 바꾸는 유식 식단을 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힘이 남아도니까 뭐라도 하고 싶어져가지고 저랑 카니보어 식단을 시작하신 분들의 공통점이죠,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하루가 다르게 이제 살이 빠지고 피부가 눈에 띄게 좋아지고 그래서 현재는 70kg에 이제 되면서 운동의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 이렇게 식단을 제대로 적용한 아이들은 많은 효과를 보고 있어요. 제 책에도 나와 있지만 두통 때문에 보건실에 두통약을 받으러 오는 애가 있었거든요. 이 학생은 교과 특성상 보건 수업을 못 들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날은 특별 과외를 한 거죠. 시간을 내가지고 너무 자기도 답답하니까 적용하겠다고 하고 식단 일지 쓰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정말 가공식품 단칼에 끊고 그래서 그 애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 일주일 만에 정상 수치로 돌아오고 아까 이제 그 친구처럼 한 30kg, 28kg인가 그렇게 빠졌었고요. 아토피 피부염이 심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흔적만 남고 거의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애가 살이 막 빠지고 특선이 드러나니까 졸업할 때까지 이제 기숙사생활을 하다 보니까 단체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엄마가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새끼를 다 먹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효과가 먹는 것만으로 그렇게 나타난 거를 극명하게 보여준 케이스죠. 그리고 또 한 케이스는 저같이 당 문제를 겪던 30대 여성이었는데 이분이 제 피부나 이거를 이렇게 보시고 이제 만나고 싶다고 요청을 해서 만났더니 실변을 해가지고 냄새가 나서 화장실을 가서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실변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똑똑 떨어진 그 변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주면서 제가 이게 장이 안 좋아서 매번 병원에 가면 일주일치 항생제나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그때뿐이고 또 그렇게 되고 반복되다가 점점 심해져가지고 실변까지 간 케이스죠. 얼마나 당황했을 거예요. 30대 여성인데. 그래서 이거는 너무 자신 있었죠. 왜냐면 제가 장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터득한 거기 때문에 너무 가르쳐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 다른 장 문제를 가지신 분까지 다 모아가지고 챌린지를 시작하고 그분들이 다 좋아지신 거예요. 정말 저같이 똑같은 과정을 겪더라고요. 일단 3일 만에 설사가 멈추고 점점 좋아지는 거죠. 그랬던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랜만에 본 지인이 있었어요. 너무나 혈색이 누렇게 막 살이 빠져가고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변해 있어서 아니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TV에서 이제 우리 지금 현대 축산 환경이 너무 형편없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채식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정말 건강해서 병원을 아파서 잘 가지 않는 분이셨는데 건강검진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막 혈색이 안 좋고 힘이 없고 막 이래도 안 가시다가 갔는데 간 수치가 정상 수치 5배가 넘어가고 용종까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로부터 이제 처방받은 식단을 하고 있는데도 호전이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니보어 식단을 소개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유식 식단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진짜 일주일도 안 돼서 활력이 돌아오고 누런 얼굴 장문제도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만성적으로 엉치 쪽에 통증이 있어서 어떤 치료를 받아도 해결이 안 됐던 게 싹 사라지니까 너무 신기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매우 기뻤던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도움을 요청해 오신 분들 중에 자가면역질환 치료가 어려운 난치병이잖아요. 갑상선 기능항진증,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질병을 앓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 처음엔 제가 도와드리기가 좀 겁이 나더라고요. 장 문제라든지 겪었던 이런 문제들은 제가 자신 있게 도와줄 수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난치병이고 병원에서도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긴 했는데 병원에 다닌 걸로 호전이 없으니까 이분들도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전하신 거죠. 기존 식단과 너무나 다르지만 망설이다가 진짜 용기를 내서 시작을 하셨는데 다행히 호전 증상을 경험하고 좋아하셨고요. 같이 식단을 하시는 가족분들도 같이 덩달아 건강이 좋아지셔가지고 더욱 확신을 가진 식단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케이스들이 저도 같이 하면서 점점 확신이 들고요. 그리고 좋아지는 학생들이나 주변의 그런 지인들을 보면 되게 기쁘고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제 주위에 그렇게 추천을 해도 잘 안 따르더라고요. 전부 다 특히 남자들은 고집이 세서 그래 좋으면 너나 많이 해라 뭐 이런 분위기라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그 실제로 해본 친구가 참 특이한 거죠. 근데 그 친구 얘기 하나 더 하면 그 친구가 해독 주스라고 있잖아요. 채소하고 뭐 과일 갈아서 그거를 먹고 굉장히 몸이 안 좋아져 가지고 고생을 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연결을 못 시켰대요. 어쨌든 해독 주스 끊어서 어느 정도 회복했는데 왜 그런 증상이 일어난지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책 보고 이제 이해가 됐대요. 거기에서 식물 독소 이런 것들의 얘기를 보고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식물 독소도 조금 자세하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식물 독소는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것들은 크리스탈 결정처럼 생겨가지고 세포막 자체를 파괴하는 폭살산염 같은 것들은 정말 크리스탈 결정처럼 생겼는데 막 찢고 다녀요 몸을. 상당히 위험하고 그것은 웬만큼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위험한 애들도 있고 또 항영양소들은 특정 영양소를 흡수 못하도록 결합해가지고 그 영양소가 몸에 흡수 안 되도록 합니다. 그런 역할도 하고 또 몸에 들어오면 호르몬 계열을 교란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해야 그 몸의 대사가 제대로 돌아가는데 그런 것들을 교란을 시키는 거죠. 결국 그런 것들로 자신을 먹지 마라 라고 포식자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채식은 몸에 좋다라는 그런 상식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독 주스 같은 것들이 물론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그 해독 주스를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100%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채식과 물론 해독 주스나 그런 것들은 무조건 몸에 좋다라는 건 정말 잘못된 상식이거든요. 그 몸에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육식은 너무 나쁘다, 무조건 해롭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비타민 B12 같은 경우는 식물성 식품으로는 흡수할 수가 없어요. 식물성 식품은 아예 없습니다. 근데 비타민 B12는 신경 전달 물질 생성에도 그렇고 몸에 아주 필수적인 비타민이에요. 그게 없으면 어떤 신경증이나 우울증 같은 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식하면서 우울증 걸리는 분들 꽤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여러 가지 수면 문제 일으키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채식주의를 하면서 그 문제가 생겼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채식주의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채식주의를 하시면서 또는 거의 동물성 식품을 회피하면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동물성 식품 의 섭취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런 식단을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카니보 실천하면서 가장 효과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는 또 저죠. 나이는 정말 숫자다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10년 전과 상관없이 똑같이 운동 열심히 잘 하고 있고 활력 넘치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53세 52세입니다. 예. 그런 걸 밝히는 건 좀 그런데요. 어쨌든 그 대학 시절 입던 옷을 입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요. 또 체력적으로 제가 한 번은 그런 적도 있거든요. 지금은 서울에 사는데 지방에 경주에 살 때 경주에서 모임 한번 하고 차 몰고 부산에 가서 또 한번 모임하고 바로 차 몰고 서울 와서 대축제 참여하고 또 밤새도록 차 몰아서 다시 경주 와서 동창회 참여해서 거기서 축구하고 노래방 간 경험이 있어요. 그때 경주 와서 2시간 자긴 잤어요. 2시간.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노래방에서 솔직히 조금 핑 돌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틀을 거의 2시간 자면서 그렇게 움직였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새삼 놀랐던 게 제가 한 20년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때는 정말 완전 약골이었죠. 근데 지금은 보통 이제 제 나이에 그러면 다 대부분 죽는다. 체력이 어느 정도로 좋아졌냐를 그때 정말 실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만 하다. 저는 이게 무조건 만병통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개인에게 만든다면 아주 좋은 어떤 건강적인 선택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